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화를 경험한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누군가가 예의 없이 굴 때,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한다. 이걸 참아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화를 내야 할까?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면 손해다라고 말한다. 화를 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스스로 감정에 휘둘리게 되며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말도 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저 참고 넘어가기만 한다면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참아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표현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방법과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작정 터뜨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화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단순한 폭발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안다. 화를 내는 것은 기술이다.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된다. 하나는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길이다. 전자는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후자는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 철학자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는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다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했다. 명심보감에서는 화를 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서 물결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아서 산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보지 못한다. 즉,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럴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효과적으로 내는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다루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야말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다. 화를 낼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내고 적절한 순간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 화를 조절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화를 낸 뒤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분명 순간적으로 감정을 터뜨렸을 때는 정당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반대로 화를 참았다가 나중에 그때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한 적도 있을 것이다. 결국 화를 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난 원인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감정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반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고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고 분노한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메타인지라고 한다. 감정을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감정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마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절하듯이 감정을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며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신체적 신호는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경고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잠시 멈추는 것.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나오지 않은 말이 내 것이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감정을 눌러두면 결국 쌓이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감정을 무조건 참기만 하면 언젠가는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다. 화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감정을 인지하는 단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나는 순간 내 감정을 자각해야 한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짧은 한 문장만 떠올려도 감정의 흐름이 달라진다. 둘째,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는 단계. 화를 부른 것이 단순한 사건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나 가치관과 연결된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화가 난다면 단순히 그 말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는 평소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를 내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화는 지금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 때문인가? 셋째, 감정을 표현할지 판단하는 단계.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이 세 단계를 익숙하게 만들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점점 발전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결국 감정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이며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만이 더 성숙한 관계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단계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감정을 알아차린 뒤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면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딱 필요한 만큼만 내는 것이다. 화를 완전히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 반대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 후회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화를 내야 할까?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할까? 마치 물을 끓일 때 적절한 온도를 맞추듯이 화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물은 따뜻하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지나치게 끓이면 넘쳐버리고 만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에게 고삐를 채우는 힘이다. 책은담에서는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혹심한 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을 지니고 마음이 혼란한 사람은 깊은 산중에서도 시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수준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경계하라. 화가 날 때는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0초 법칙이 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10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이다. 이 짧은 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가 정말 이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시간을 준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이인은 평소 제자들에게 화를 낼 때는 반드시 3번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3번 마음속으로 되새긴 뒤에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화의 강도를 조절하라.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업무를 가로채서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감정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가져간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보감에는 말은 입에서 나올 때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의미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를 망칠 수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셋째, 화를 낸 후에도 스스로 점검하라. 적절한 수준에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결과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화를 낸 뒤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잘 해결됐다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괜히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후회다. 후회가 남는다면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는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그러나 절제된 분노는 변화를 만든다고 했다. 즉, 화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조절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작정 표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분노를 조절하는 힘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을 다루는 능력이다.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와 연결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를 참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화를 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화를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것과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화를 낼 줄 알지만 동시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균형 감각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화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첫째, 감정과 논리를 분리하라. 화를 낼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바로 감정에 압도되어 논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격해지고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상대방은 내 말을 듣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말하게 된다. 넌 맨날 늦잖아. 도대체 시간을 지킬 생각이 있긴 해? 하지만 논리를 유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 오늘도 30분 늦었어. 사실 지난번에도 비슷했지? 다음엔 시간 약속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전자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후자는 사실을 중심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내 말을 끝까지 듣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라. 화를 낸다는 것은 곧 감정의 강도를 선택하는 일이다. 같은 불만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진다. 분노를 표현하는 강도를 1부터 10까지의 단계로 나눈다고 해보자. 1에서 3단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4에서 6단계 감정을 드러내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말한다. 7에서 10단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강한 언어가 나온다. 이 중에서 1에서 6단계가 가장 효과적인 수준이다. 사람들은 강한 공격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만 적절한 강도로 표현된 불만에는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시키는 거죠? 라고 하면 감정이 너무 앞서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대신 이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제 역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침착함을 무기로 삼아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격앙된 상태에서 화를 내면 내 말의 힘은 오히려 약해진다. 하지만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다. 화를 내되 그 화가 바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감정을 무조건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다. 10초만 깊이 호흡하면서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목소리의 톤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상대는 더 집중해서 듣는다. 넷째,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 화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상대를 이기려 한다는 것. 하지만 화를 내는 목적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왜 항상 내 말은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내 의견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화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단호함이다. 화를 낼 필요가 있을 때는 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면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된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 화를 활용하는 것.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기술이며 훈련을 통해 점점 더 능숙해질 수 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화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습관과 태도의 문제다.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잡아라. 화를 내는 순간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진짜 화를 낼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누군가가 길을 막고 천천히 걸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심지어 인터넷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정이 격해지곤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룬 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 이루려는 마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살아가는 일에 지나치게 애쓰지 않게 되리라. 이 말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순간의 화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금방 지나갈 일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화를 다스리려면 화가 날 때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거리두기의 힘을 길러라.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는 순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벗어나서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장면을 영화로 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충고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셋째,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 화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다. 화를 낸 뒤 후회했던 순간 또는 화를 참으면서 답답했던 순간들을 글로 정리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감정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넷째, 감정을 다스리는 신체적 습관을 길러라. 감정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몸과 연결되어 있다. 화가 날 때 신체적으로도 긴장이 높아진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려면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 조절이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뛴다. 이때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다. 명상,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감정 조절력이 향상된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몸이 이완되면 감정도 가라앉는 법이다. 다섯째, 미리 대비하는 태도를 가져라.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가족 모임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즉, 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미리 연습해 보면 실제로 감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화를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을 다루는 방식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게 흘러간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화를 넘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넘어 지혜로운 삶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왜 어떤 일은 쉽게 넘어가지만 어떤 일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렸을 때 우리는 화가 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약속을 어기는 일에 크게 분노하고 누군가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참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화가 난다. 이처럼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화는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화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할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 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상대방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내 말의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기술이다. 화를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하고 화를 내더라도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역사적으로도 이를 잘 활용한 인물들이 있다.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울 때 극단적인 분노가 아닌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다. 그는 분노를 행동으로 승화시켜 세상을 바꾸었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다. 그가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바꾸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화를 넘어 평온함으로. 결국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찾는 과정이다.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화를 내야 할 때는 내되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깊은 연못은 고요하다. 이 말처럼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다.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정을 다스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